무서운 사람들이 뒤쫓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막다른 골목에 있습니다. 앞은 막혀 있고 가본 적도 없는 옆길은 깜깜하여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1997년 겨울, 대한민국은 국가 부도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시기를 IMF 외환 위기라고 부릅니다. 수많은 기업이 무너지고 가장들은 직장을 잃었으며 온 국민이 금모으기 운동으로 국가를 구했습니다. 우리는 IMF를 극복했다고 배웠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대 중반, 우리 사회는 보이지 않는 그러나 더욱 깊고 구조적인 경제적 위기 상황, 즉 궁핍의 덫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외형적인 국가 파산은 아니지만 국민 개개인의 삶은 마치 IMF가 지금도 진행 중인 것처럼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현재 한국이 처한 경제적 현실을 적나라하게 해부하고 이 구조적 위기를 타개할 신선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좋아요의 엄지와 구독의 검지는 열정으로 이어집니다. 세상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공존합니다. 보이는 것을 묵과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현실 경제에 놓여 있는 보이는 궁핍의 덫과 보이지 않는 궁핍의 덫이 곳곳에 있으니까요. 현재 한국의 위기는 1997년의 외환 위기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때는 기업과 국가의 유동성, 즉 현금이 고갈된 위기였지만 지금은 성장 잠재력과 국민 소득이 고갈되는 구조적 위기입니다. 이는 마치 늪에 빠지듯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 삶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질 소득은 정체되었고 지출은 늘어나면서 더 마이너스 성장이 더욱 팽창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은 실질 소득의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월급 통장에 찍히는 금액인 명목 소득은 조금씩 늘어날지 모르나 치솟는 물가 때문에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 즉 실질 구매력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식료품, 외식 등 생활 필수재 물가가 소득보다 더 빠르게 올라 가계는 생존을 위한 지출을 제외하고는 모든 여가 소비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내레이션에서 다룬 저녁 7시 이후의 거리 공백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궁핍의 첫 번째 증거로 소비 절벽과 집밥 경제를 들 수 있습니다. 가계는 이자 상환과 필수 소비를 제외한 모든 지출을 중단했습니다. 고금리로 인해 매달 수십만 원의 이자 폭탄을 맞으면서 외식이나 문화생활 같은 선택적 소비가 가장 먼저 희생됩니다. 소비 심리 지수는 바닥을 기고 있으며 대형마트의 식자재와 가정 간편식 매출만 늘어나는 집밥 경제로의 회귀는 소비 위축의 가장 적나라한 현실입니다. 지역 상권은 코로나 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임대의 시대가 쪼그라들고 자영업의 연쇄 파산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가계의 소비 절벽은 곧바로 지역 상권의 연쇄 파산으로 이어지며 궁핍의 덫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전국 자영업자 수는 600만 명을 상회하지만 최근 몇 년간 폐업률은 창업률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위기는 3종 고통 쓰나미에 기인합니다. 고물가로 식자재 비용은 치솟고 고금리로 대출 이자가 늘어나며 저성장으로 손님은 줄어드는 악순환입니다. 궁핍의 두 번째 증거로 한계 상인과 상권의 미라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한계 상인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빚을 늘리지 않기 위해 문을 닫는 자발적 포기를 선택합니다. 상권의 공실이 늘어나면 남아있는 상인들마저 손님을 잃고 쇠퇴하는 상권의 미라화가 진행됩니다. 자영업의 몰락은 곧 수백만 명의 비자발적 실업으로 이어져 다시 가계의 소비 여력을 파괴하는 악순환의 톱니바퀴를 돌립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국가 경제는 빚으로 쌓은 성장이었고 생산성 정체가 누적되어 왔습니다. 겉으로는 GDP 10위권의 선진국이지만 그 이면에는 부채로 쌓아 올린 허상과 성장, 동력의 고갈이라는 치명적인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국가 총부채는 GDP 대비 2.5배를 넘어서 가계, 기업, 정부 모두 빚의 굴레에 갇혀 있습니다. 이 빚은
미래 세대의 성장을 담보로 한 선불 경제의 대가입니다. 궁핍의 세 번째 증거로 잠재 성장률의 추락이 있습니다. 과거 5%를 상회하던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이제 1%대 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한국 경제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구조적으로 2% 이상의 성장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경제적 사망 선고와 같습니다. 노동 인구 감소, 생산성 정체, 그리고 막대한 부채가 이 성장의 엔진을 꺼뜨린 3대 주범입니다. IMF 이후의 한국 경제는 구조적으로 궁핍의 덫을 사방에 깔아놓는 구조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두운 그림자의 농도는 점점 진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궁핍의 덫은 단기간에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 이후 한국 경제가 선택했던 몇 가지 구조적인 역설들이 20여 년의 시차를 두고 폭발적으로 터져나온 결과입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 자산 불균형의 심화입니다. 그동안 빚을 권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국민들은 자산 버블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IMF 이후 정부는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는 데 집중했지만 가계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통한 자산 증식이라는 유인을 제공했습니다. 저금리 기조와 함께 가계는 빚을 내어 부동산에 투자했고 이는 GDP 대비 100%가 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 부채를 낳았습니다. 희망으로 쌓은 부채는 아이러니하게도 절망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동안에는 가계의 자산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자산을 현금화하는 능력인 자산의 유동화는 없고 빚만 늘어난 착시현상이었습니다. 금리가 오르자 이 빚은 곧바로 이자 폭탄이 되어 부동산을 소유한 중산층마저 이자 지옥에 가두고 소비 여력을 앗아갔습니다. 부채가 소비를 이끌었던 빚 권하는 성장의 시대가 종언을 고한 것입니다. 궁핍의 덫이 되는 원인으로 고용 불안정을 들 수 있습니다. 과거 우리 사회는 정규직 위주의 일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비정규직을 늘리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극화가 생기고 점점 그 간극이 벌어지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IMF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들은 유연한 인력 구조를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비정규직을 양산했습니다. 정규직은 상대적 고임금과 안정성을 누리지만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은 고용 불안정과 낮은 임금에 시달리며 궁핍의 덫의 최전선에 서게 되었습니다. 소득의 양극화는 소비의 양극화로 이어집니다. 부자들은 초고가 소비를 지속하지만 절대다수의 서민층은 생필품 외 소비를 중단하면서 지역 상권의 붕괴를 가속화시켰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선진국이라는 함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달콤한 면만 보면서 정작 그동안 지탱해왔던 노동의 건전함을 잃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생산성 정체라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생긴 줄도 몰랐습니다. 한국은 선진국 문턱에 들어섰지만 기술 발전과 혁신에 뒤처지면서 선진국 함정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일부 기업은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했지만 대부분의 대기업은 기존의 성공 방식에 안주하거나 새로운 혁신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주저했습니다. 중소기업은 낮은 생산성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노동력 투입이 아닌 기술과 효율을 통한 성장이 절실했지만 이 질적 성장을 위한 개혁은 지지부진했습니다. 결국 경제 시스템 전반의 생산성 정체는 저성장의 가장 깊은 구조적 원인이 되었습니다. 궁핍의 덫을 깨기 위해서는 구조 개혁과 미래 설계를 통해 신박한 해결책이 나와야 합니다. 현재의 위기는 단기적인 금리 조절이나 일회성 현금 지원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는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구조 개혁과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혁신적인 접근이 병행되어야만 탈출 가능한 덫입니다. 여기 현 상황을 타개할 몇 가지 신선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첫째로 자산 디커플링을 통한 부채 해소를 단행해야 합니다. 가계 부채는 부동산에 지나치게 묶여 있어 소비를 억압합니다. 소비 여력과 부동산 자산 간의 연결고리, 즉 커플링을 끊어내야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채 소비 분리 채권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두채 구조조정 공사를 설립하여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중 일정 부분, 예를 들어
이자 상환 부담이 큰 부분을 낮은 이자율로 전환하고 대신 해당 주택의 미래가치 상승분에 해당하는 양도 차익을 일정 비율로 공유하는 조건으로 채권을 발행합니다. 가계는 당장의 이자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 소비 여력을 확보하고 정부는 미래 자산 가치 상승분을 통해 부채를 회수합니다. 이는 가계의 소비 심리를 즉각적으로 회복시켜 침체된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 시 발생하는 자산 불균형을 사회적으로 환수하는 효과도 동시에 거둘 수 있습니다. 둘째로 생산성 연동형 사회계약이라는 개념의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고용 불안정 해소와 생산성 향상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한 임금 인상은 기업의 비용을 늘려 투자를 위축시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성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기술 혁신, 자동화, 업무와 관련된 효율 개선을 통해 생산성을 높였을 경우 그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세제 혜택과 함께 직원들의 성과급 또는 임금 인상분으로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설계합니다. 이 제도 적용 시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 없이 생산성 기여도를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비용 절감이 아닌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혁신에 투자하게 되고 노동자는 자신의 노력이 실질적인 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듭니다. 이는 노동 인구 감소와 생산성 정체라는 두 가지 구조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핵심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로 미래 성장 재정 기금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현재뿐 아니라 앞으로도 고령화는 가속화되고 그로 인한 복지의 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 압력은 미래 투자 여력을 잠식하여 저성장을 고착화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 국채 발행 목적의 재정 분리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정부 재정을 단기 운영 재정과 중장기 미래 성장 재정으로 엄격히 분리합니다. 미래 성장 재정은 오직 인공지능, 바이오, 우주항공 등 미래 10년 후의 국가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는 혁신 분야에만 투입되며 이를 위해 미래 성장 국채를 발행합니다. 일반 정부 부채와는 별개로 미래 투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현재의 소비나 복지 지출로 인한 부채 증가와 미래를 위한 투자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이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성장의 엔진을 다시 가동할 수 있는 마중물을 확보하는 재정의 혁신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의 관계는 과거와 달리 개인화로 인해 소통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새로운 경제 연대가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IMF 진행 중 궁핍에 덫이라는 비극적인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1997년의 금 모으기 운동과 같은 단순한 희생을 넘어 경제 시스템의 재설계와 새로운 경제 연대가 필요합니다. 정부, 기업, 가계, 그리고 미래 세대 모두 과거의 성장 논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더 이상, 더 빨리, 더 많이가 아니라 더 효율적으로, 더 공정하게라는 새로운 가치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 궁핍의 덫을 깨고 나오는 여정은 고통스럽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구조적 혁신과 사회적 연대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할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양적 팽창이 아닌 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번영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